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고 매일 아침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인생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고 애쓰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한 느낌. 뭔가 잘못될까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까봐 항상 긴장하고 있는 그 느낌 말이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통제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이미 오래전에 이 역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성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는 학자가 아니었어요. 시장도 지냈고 전쟁도 겪었고 병으로 가까운 친구를 잃기도 했던 삶의 불확실성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몽테뉴가 발견한 것은 참으로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더 많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마치 파도를 막으려는 대신 파도 타기를 배우는 것처럼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삶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통제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었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행복한 삶이 보장된다고 배웠습니다. 마치 인생에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찾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게 된 거예요. 한국 사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는 계획하고 실행하면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을 키워왔어요. 부모님 세대가 이룬 놀라운 성취들도 사실 이런 노력과 계획의 산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노력하면 통제할 수 있다고,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컴퓨터 오류로 날아가고 수년간 공들인 사업이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로 무너지고 건강하다고 믿었던 몸이 갑자기 병원 진단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획이 부족했나? 더 열심히 했어야 했나? 하면서 자책하죠. 이 지점에서 몽테뉴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환상이라면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다가도 이유 없이 오후에 우울해지고 어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이 오늘은 시시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죠. 몽테뉴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예요.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몸도 변합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는 엄밀히 말하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포는 계속 교체되고 경험은 계속 쌓이고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확실한 자아가 있다고, 그 자아를 중심으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착각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우기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면서
우리는 점점 더 긴장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물은 계속 빠져나가고 우리는 더 세게 쥐려고 하지만 결국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칼융의 통찰도 몽테뉴와 만납니다. 융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의식으로는 알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려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그 아래 거대한 무의식이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 이유 모를 끌림 예상치 못한 실수들이 모두 이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융은 이것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본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봤어요.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춤추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이 의식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성으로 모든 걸 파악하고 논리로 모든 걸 설명하고 계획으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무의식은 더 강하게 반발해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현대의 심리적 질병들은 어쩌면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만 통제하려고 하고 흐름을 인정하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몽테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제안을 합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무지를 인정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믿을 때는 모든 게 내 책임이 됩니다. 잘못되면 내 탓이고 예상과 다르면 내가 부족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사실은 잘 모른다고 인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잘못된 것도 단지 예상과 달랐을 뿐이고 계획이 틀어진 것도 단지 미처 몰랐던 변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건 자기 변명이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몽테뉴는 자신이 쓴 수상록 곳곳에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확신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 오늘은 이렇게 생각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르게 이해되기도 한다고 말이죠. 이게 그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연한 태도 덕분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태도가 종종 우유부단하다거나 주관이 없다고 비판받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문화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확신에 차서 밀어붙이다가 벽에 부딪혀 무너지는 것과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할까요? 몽테뉴가 살았던 16세기 프랑스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종교전쟁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었고 언제 어디서 폭력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전염병도 자주 돌았고 의학도 발달하지 않아서 작은 병으로도 쉽게 목숨을 잃었죠. 그런 혼란 속에서 몽테뉴는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래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기대 말이에요. 이런 기대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거의 언제나 우리 기대와 다르게 전개되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몽테뉴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애초에 세상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체념하거나 냉소적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실제로 가능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지? 하면서 화가 나거나 슬퍼지죠. 하지만 애초에 상대방도 자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감사한 마음이 들죠. 이게 바로 몽테뉴가 말하는 불확실성의 수용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안정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흔들릴 기대가 없으니까요. 파도가 쳐도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파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풍이 와도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융의 또 다른 개념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림자라는 개념이에요. 융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어두운 면, 나약한 면, 부정적인 면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림자를 억압하려고 해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강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림자는 더 강해져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몽테뉴의 접근법은 융의 이 통찰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 모순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 때로는 비이성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몽테뉴는 자신의 글에서 정말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로는 게으르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허영심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숨기지 않았어요. 이런 솔직함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의 시작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빛과 그림자를 모두 받아들이고 의식과 무의식을 통합하고 완벽한 이상이 아닌 불완전한 현실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이고 통제를 포기하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닐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특히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이런 태도가 나태함이나 포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가 말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다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도 강조했던 원칙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날씨를 생각해 볼까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소풍날 비가 올까봐 걱정하고 휴가 기간에 날씨가 안 좋을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걱정해도 날씨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비가 와도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쓰는 게 훨씬 현명하죠. 이게 몽테뉴가 말하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경제 상황, 정치적 변화, 다른 사람의 마음 나이 드는 과정, 언젠가 찾아올 죽음까지요. 이런 것들에 저항하고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순간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 상황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내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도 이 자유를 발견했어요. 모든 것을 빼앗긴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요. 몽테뉴가 수백 년 전에 말한 것을 프랭클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 직접 경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통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요? 몽테뉴는 자기 관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을 관찰하고 그것을 글로 남겼어요. 하지만 이것은 자기 비판이나 자기 분석과는 달랐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구나. 아, 내가 지금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런 알아차림이 쌓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비판했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하거나 방역하는 대신 잠시 멈출 수 있게 돼요. 아, 내가 지금 공격받는다고 느끼는구나. 내 자존심이 상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현명한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반박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말인지 판단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융도 비슷한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식화라고 불렀어요. 무의식에 있던 것들을 의식의 빛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죠. 우리가 왜 특정 상황에서 불안해하는지,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강하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패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즐거운 경험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과 계속 문제를 겪고 같은 상황에서 계속 실수하고 같은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될까 하고 한탄하지만 정작 그 패턴을 만드는 내면의 메커니즘은 들여다보지 않는 거죠. 몽테뉴와 융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용기를 내서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 분들은 특별한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전후 세대거나 산업화 시대를 직접 경험한 분들이죠.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고, 노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통제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을 이뤄냈죠.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바로 이런 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은퇴를 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고 자녀들은 다 컸고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도 이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전히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통제해야 할 것 같고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손주들의 교육, 건강 문제, 노후 자금 등등 걱정거리는 끝이 없어요. 평생 통제하며 살아온 습관이 쉽게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몽테뉴라면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다음 세대는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따뜻한 조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스스로 실수하고 배울 기회를 줘야 해요. 모든 것을 미리 해결해주고 길을 깔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그리고 그 통제는 결국 자녀의 성장을 막고 부모 자신도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놓아줄 때가 된 것을 놓아주는 것, 이것도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통제를 놓아버린 자리에는 무엇이 채워질까요? 몽테뉴는 그 자리에 호기심과 놀라움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지루해져요. 하지만 모른다고 인정하면 세상은 다시 신비로워집니다. 매일 보던 풍경도 새롭게 보이고 평범한 대화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 생각하면 그냥 빨리 걷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산책 자체를 즐기면 어떨까요? 길게 핀 이름 모를 꽃을 보고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느끼고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목표에 도달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은 그냥 견뎌야 할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둔다면 매 순간이 살아있는 경험이 되죠. 융은 이것을 현재의 충실하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깨어있는 상태예요. 무의식적으로 자동조종 모드로 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지금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많은 명상 전통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과도 통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TV를 보면서 대화하고 생각은 딴 데 있으면서 회의에 앉아 있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는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 삶이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제대로 경험한 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몽테뉴는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현재에 충실한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는 더 깨어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꼭 글을 쓸 필요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일기를 쓰거나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믿을 만한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성찰 없이는 우리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살게 됩니다. 바쁘게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성찰은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의 기준, 관습적인 목표를 따라가며 살게 됩니다.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도 모른 채로요. 몽테뉴가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수록 통제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그만큼 불안도 커집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살면 통제할 것도 적어지고 그만큼 자유로워져요. 이것은 미니멀리즘과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불필요한 소유물을 줄이고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는 거죠.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아요. SNS를 보면 다들 멋진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진짜 중요한 것과 그저 바쁘게 만드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성에 머물며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사회적 의무가 있었고 때로는 시장으로 일하거나 외교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중심은 늘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태도였죠. 이것이 그가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단순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하루 일과를 간소화할 수도 있고 만나는 사람을 선별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외적인 단순함이 내적인 평온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관리해야 할 것이 적을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통제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헛된 통제 시도에서 해방되면 정말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으니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몽테뉴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글을 남겼고 시장으로서의 책임도 다했고 친구들과 풍성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강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발성에서 나왔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삶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내면의 진정성에 따라 움직이는 삶 말이에요. 융도 이것을 개성화의 목표로 봤습니다.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가면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 모습대로 사는 것이요.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가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더 진심으로 대할 수 있어요. 가면을 쓰고 역할을 연기하느라 지친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게 불확실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삶이 허무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도 흔한 걱정입니다. 확실한 목표와 분명한 길이 있어야 삶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몽테뉴는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 순간이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이 주는 긴장감과 생생함을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패키지 여행보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배낭 여행이 더 기억에 남는 이유도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예측 가능하다면 그것은 삶이라기보다 기계적인 루틴에 가깝습니다. 불확실성이야말로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요소예요. 예상치 못한 만남 뜻밖의 기회, 예기치 않은 어려움까지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을 위협으로만 보고 기회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윤기 말한 동시성이라는 개념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성이란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 우연히 적절한 사람을 만나거나 생각하던 책이 눈앞에 나타나거나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는 경험 말이죠. 이런 일들은 계획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통제를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돌아보면 계획한 대로 된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우연히 들른 곳에서 만난 사람, 우연히 본 광고, 우연히 읽은 책이 인생을 바꾼 경우가 많아요. 만약 우리가 너무 통제하려고 하고 계획에만 집착한다면 이런 우연들을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때 우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미신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측면이 있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태도보다는 흐름을 신뢰하는 태도가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몽테뉴는 이것을 운명에 대한 수용이라고 표현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체념적인 수용이 아니라 능동적인 수용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태도예요. 이런 태도는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체력의 한계 시간에 한계 능력의 한계를 느끼죠.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한계에 저항하며 좌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계를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몽테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떨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한탄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경험 자체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죽음을 앞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했죠. 그래서 그의 글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한국의 중장년층 분들도 지금 이런 지점에 서 있습니다. 젊음은 지나갔고 이제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위기로 볼 수도 있지만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출세나 성공을 위해 자신을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몽테뉴는 은퇴 후에야 진짜 자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38배 나이에 공직에서 물러나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사회적 지위도 포기하고 안정적인 수입도 포기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으니까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을 고집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볼 수도 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일만 했다면 이제는 쉬어볼 수도 있고 평생 가만히 있었다면 이제는 모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겁니다. 윤기 말한 인생의 오후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맞습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사회적 성취와 외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후반부는 내적 성숙과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전반부의 방식을 후반부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증명할 것은 다 증명했고 이제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할 때거든요.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의미 있었는가,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깊이 경험했는가, 인정받았는가가 아니라 진실했는가 같은 질문들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불확실성과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질문들이거든요. 각자가 자기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야 하는 질문들이죠. 몽테뉴의 수상록 전체가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탐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그는 확실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독자들도 각자의 답을 찾도록 자극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철학이에요. 남의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정말로 삶이 더 쉬워질까요? 몽테뉴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융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증언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저항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파도에 맞서 헤엄치는 것과 파도를 타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전자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별로 나아가지 못해요. 후자는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훨씬 적은 에너지로 멀리 나아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흐름에 저항하면 지치지만 흐름을 타면 수월해집니다. 둘째,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의 대부분은 현실과 기대 사이의 간극 때문이에요. 이렇게 됐어야 하는데, 저렇게 됐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특정한 기대 없이 열린 마음으로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셋째, 통제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할 때 갈등이 생겨요.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친구 사이든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다른 존재이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진정한 친밀감이 자랍니다. 넷째,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 창의성이 생깁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예측 가능하면 새로운 것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열린 상태에서는 예상치 못한 연결이 일어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예술가들이 종종 말하는 창작의 흐름도 바로 이런 상태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다섯째,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으니 미래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과거가 이랬어야 한다는 후회에서도 벗어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에요. 행복은 미래의 어떤 것을 얻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니까요. 몽테뉴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살라는 것이요. 인위적이지 않게, 억지로 꾸미지 않게 있는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평생 자연스럽지 않게 사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이고, 쉬운 이유는 본래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은 완벽하게 현재에 살아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자고
신나면 웃어요. 물론 우리가 어른이 되어 다시 어린아이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발성, 그 솔직함, 그 현재성은 되찾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몽테뉴와 윤기 우리에게 제안하는 길입니다. 한국 문화에도 사실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있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개념인데 몽테뉴의 사상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진리는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흐름을 신뢰하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멋의 개념도 여기 통합니다.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움, 완벽하지 않은 비대칭의 아름다움, 과하지 않은 절제의 미학이 모두 통제를 내려놓는 태도와 연결되어 서양의 정원이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된 것과 달리 한국의 정원은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며 만들어지죠.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과 함께 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 사회는 이런 전통적 지혜에서 멀어졌습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이제 그 대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살률, 낮은 행복도 늘어나는 정신건강 문제들이 모두 과도한 통제와 압박의 결과일 수 있어요. 이제는 균형을 되찾을 때입니다. 성취도 중요하지만 평온도 중요하고 성공도 좋지만 의미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지만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몽테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균형이에요.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중용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중용이라고 하면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지혜로운 길입니다. 극단은 쉬워요. 모든 것을 통제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든지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중간 길은 끊임없는 균형 잡기를 요구합니다.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조금씩 이리저리 움직이며 중심을 잡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사는 법입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은둔자도 아니었고 행동가도 아니었어요. 때로는 세상과 관계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책 속에 빠져들고 때로는 사람들과 어울렸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도 아니었고 쾌락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음식도 즐기고 와인도 마시고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었지만 그것에 탐닉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어떤 것에도 절대적으로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소중히 여겼지만 건강에 집착하지 않았고 명예도 인정했지만 명예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돈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돈을 위해 영혼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윤기 말한 초월 기능도 바로 이것입니다. 대립하는 두 극단을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찾는 능력이죠. 통제와 방임 긴장과 이완 계획과 즉흥 사이에서 상황에 맞는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고정된 공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이에요. 매 순간 새롭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예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자신의 글쓰기를 끊임없이 수정했습니다.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덧붙이고 고치고 새로운 생각을 추가했어요.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자신의 책을 돌봤습니다. 이것은 그가 고정된 진리를 추구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탐구했다는 증거예요. 오늘의 생각이 내일은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본 거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달라도 괜찮아요. 작년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올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는 계절에 따라 변합니다. 봄에 잎을 피우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단풍이 들고 겨울에 잎을 떨어뜨려요. 매 순간이 다르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계절이 있고 각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한 계절에 머물려고 합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려고 하거나 과거의 영광을 붙들고 있거나 변화를 거부하면서 예전 방식만 고집해요. 이것이 바로 고통의 원천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멈추려는 것과 같으니까요. 강물은 계속 흐르는데 우리만 그 자리에 서서 멈추려고 애쓰는 거죠. 몽테뉴는 나이 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젊음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늙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각 나이에는 그 나이에 아름다움과 지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활력이 있고 나이 들면 경험과 통찰이 생기죠.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 몽테뉴는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죽음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는 죽음을 매일 생각했지만 그것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해방감을 줍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현명하게 사용하게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거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죽음이 멀지 않은 현실이 되죠. 이것은 두려운 경험이지만 동시에 각성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껏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고 미루어 왔던 것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몽테뉴는 이런 각성을 일찍 경험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죽음 낙마 사고로 인한 죽음의 문턱 체험이 그에게 삶의 덧없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후 그는 매 순간을 더 깊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니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철학이 되었죠.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하겠다고 미루던 것들을 지금 해야 해요. 말하고 싶었던 사랑의 말을 지금 해야 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지금 가야 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지금 만나야 합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의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현재를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는 오히려 미루게 돼요. 아직 시간이 많다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선순위가 명확해지고 행동이 빨라집니다. 융도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이런 긴박감을 느꼈다고 했어요. 아직 하지 못한 것들,
아직 통합하지 못한 자신의 부분들을 마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 더욱 집중적으로 자기 내면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후기 저작들이 더 깊고 심오한 이유도 바로 이 긴박감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초조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몽테뉴가 말하는 것은 긴박함과 평온함의 조화예요. 한편으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소중히 여기되 다른 한편으로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둘은 함께 갈 때 더 잘 작동해요. 목표는 있되 집착하지 않는 것, 노력은 하되 강박적이지 않은 것, 계획은 스도에 유연한 것, 이런 태도들이 모두 같은 원리에서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내 손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싹이 트고 자라는 것은 자연의 몫입니다. 농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기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일을 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숨 쉴 공간이 생겨요. 몽테뉴는 이것을 관계에서도 실천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사랑했지만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에티엔 드라 베시와의 우정도 이런 존중에 기반했어요.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우정은 깊고 진실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때때로 사랑과 통제가 혼동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방식을 강요해요. 특히 부모-자식 관계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보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녀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고 하고, 자녀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압박으로 느끼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요. 물론 조언할 수는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상대방의 몫이라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설령 그 결정이 실수로 이어질지라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도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몽테뉴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각자의 천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라고 했어요. 모든 아이가 학자가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배울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봤죠. 이런 교육관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급진적입니다.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표준화와 통제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학생이 같은 것을 같은 속도로 배워야 하고 같은 시험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각 개인의 독특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도 바로 이 독특함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부모가 원하는 모습, 친구들이 기대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외로운 길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만이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반쯤에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공허하다는 느낌, 성공했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융은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고 이것이 사실은 개성화로 가는 부름이라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신호예요. 몽테뉴가 공직에서 물러나 자기만의 삶을 시작한 것도 일종의 중년의 위기를 겪은 후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명예도 권력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죠. 당시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변화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해요. 물론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이 두려움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편안한 영역에 머물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죠. 몽테뉴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했습니다. 자신이 겁쟁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전쟁터에서 두려웠고 병에 걸렸을 때 두려웠고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감정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용기라고 봤습니다.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도하는 것,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융도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이 용기를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 부끄러운 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을 직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피하면 그림자는 더 강해져서 우리를 뒤에서 조종합니다. 오히려 마주하고 인정하면 그림자는 힘을 잃고 우리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수용과 연결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 사회는 약함을 보이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 남성들은 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여성들도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고 힘들다는 말을 하면 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도움을 청하면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죠. 이런 문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지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몽테뉴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히 드러내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친구들에게 기대었어요. 이것이 그를 약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진실한 사람에게 더 끌리니까요. 우리도 이런 진실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물론 무방비 상태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진실해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진실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의 사회적 차원입니다. 개인적으로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도 불확실성을 허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다가가는 겁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때만 진정한 연결이 가능합니다. 몽테뉴의 우정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라 배시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냥 그가 그였고 내가 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특별한 이유나 계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끌림이 있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이것이 가장 깊고 진실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현대의 관계들은 종종 너무 계산적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 관계에 투자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 하는 식으로 생각해요. 인맥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도구적인 관점을 담고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관계가 주는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관계의 이유가 되면 관계는 거래가 되어버려요. 진정한 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계산이 없으니 실망도 없어요. 기대하지 않았으니 배신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서로의 존재가 선물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으려면 역시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얼마나 지속될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간순간을 즐기고 오늘 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은 내일의 일로 남겨두는 겁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의 삶은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으로 엄청난 부자는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유했어요. 권력자는 아니었지만 자유로웠고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사랑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되는 성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말이에요. 우리도 각자의 성공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해요. 큰 집이 필요한가? 아니면 편안한 집이 필요한가? 높은 지위가 필요한가?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이 필요한가? 많은 친구가 필요한가? 아니면 진실한 친구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부분 단순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엄청난 돈이나 권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집착할수록 멀어지기도 해요. 몽테뉴의 메시지는 결국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요.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신을 개조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직시하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주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융기 말한 그림자의 통합, 자기실현 개성화라는 심오한 개념들도 결국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빛과 어둠을 모두 껴안는 것, 의식과 무의식을 조화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의 수용에서 시작돼요.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삶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천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 모든 통찰을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몽테뉴라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조언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이 틀어져도 괜찮다고 미리 마음먹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말고 배울 점을 찾아보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짜증내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기. 또한 하루에 잠깐이라도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이라고 거창하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몇 분이라도 좋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동조종 모드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불확실성에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자연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고 예측할 수 없지만 조화롭고 끊임없이 변하지만 안정적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돼요. 글쓰기나 일기 쓰기도 몽테뉴가 실천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오늘 느낀 것,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이고 통찰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대화말이에요.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함께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대화입니다. 몽테뉴가 친구들과 나눈 그런 대화들이 그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어요. 특히 몽테뉴처럼 삶에 대해 깊이 사유한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우리 자신의 생각도 깊어집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비판적으로 읽어야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느리게 가도 괜찮다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남에게는 친절한데 자신에게는 가혹해요. 자기 자신에게 친구처럼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실천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신을, 예전 같으면 불안해했을 불확실성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을, 예전 같으면 통제하려고 했을 것을 놓아주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 큰 깨달음이 아니라 작은 알아차림들의 축적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만드는 변화예요. 몽테뉴도 하루아침에 지혜로워진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관찰하고 성찰하고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수용하는 태도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몽테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가능성입니다. 누구나 지혜로워질 수 있고, 누구나 평온해질 수 있고, 누구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요.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솔직하고 불확실성을 친구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긴장을 조금 내려놓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이것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의 시작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제에서 수용으로, 저항에서 흐름으로, 강박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이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몽테뉴도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했어요. 완성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계속 여행하는 것 자체가 목표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이고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예요. 어제 깨달은 것을 오늘 다시 배우고 오늘 놓쳤던 것을 내일 발견하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각자의 여정이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있어요. 수백 년 전 몽테뉴도 이 길을 걸었고 융도 이 길을 걸었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탐구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확실성은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통제할 수 없음은 약점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완벽하지 않음은 결점이 아니라 인간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삶은 정말로 더 쉬워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몽테뉴의 성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아는가? 이 질문은 겸손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열린 탐구의 시작이에요. 우리도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답을 주장하는 대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는 삶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몽테뉴가 도달한 그 평온한 경지를 엿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마음은 고요하고 미래가 불확실해도 현재는 충만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과 함께 춤추는 삶 통제를 놓아버리고 얻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여정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요.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그 길이 여러분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진실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몽테뉴와 융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지혜를 발견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삶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속에 모든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통제 불가능함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씩 자연스럽게 아름답게요.